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오늘 뇌피셜에서는 2023년 올 한 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해보고 또 내년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년과 같이 올 한 해도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던데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리뷰하는 키워드를 잡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키워드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작년 요맘때.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키워드 2022년도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었고 그러면 2023년도 키워드는 뭐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던 많은 단어들을 막 열거해 놓고 그 중에서 제일 유망하다라고 생각했던 걸 빨간색으로 똥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선 피벗 얘기하면서 침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뭐 코로나 마무리 단계 부분이었어서 중국은 풀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는 연착륙이 될 거다. 그 대신에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거다. 내리진 못할 거다.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소비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소비가 중날 봐야 된다. 그래서 소비가 죽으면 주가도 죽을 거고 같이 이제 좀 이제 스태그 쪽으로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계속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러 전쟁 터진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문제가 계속 될 거고 중국이랑 사이를 해결을 좀 하지 않겠냐 둘이 화해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이제 그거였어요. 저의 의견이었어요. 그랬는데 화해를 끝까지 하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에 12월 달에 조금 했죠 올해.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이 좀 살아나면서 소비를 전 세계를 좀 끌어올려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중국이 살아나질 못했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키워드가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 대신에 AI가 살렸고 그 다음에 AI가 살다 보니까 이제 M7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장성 향상을 위한 IT의 성장 이걸로 그냥 모두 이제 다 귀결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쭉 차트를 일단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있을 만한 이제 키포인트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1년간 쭉 보시면은 1등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M7과 AI 그래서 나스닥 1등이죠. 53.36%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22년도 12월 30일 기준, 12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의외 2등 니케이예요. 버펫 할아버지가 잘했구나. 그죠? 그죠? 27%. 그 다음에 S&P 23, 그 다음에 코스피가 20.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코스피도. 그렇죠. 예, 러셀도 15. 그리고 다우존스가 12%. 여기서 혼자 죽은 애가 있죠, 빨간색. HSCEI. 이 스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던 때 이제 ELS 얘기 많이 했는데 저 HSCI ELS가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향후에 아마 이제 뭐 ELS 은행에서 파는 건 이제 멈춰질 것 같아요. 못 팔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은 아마도 뭐 거의 한 50% 정도, 50% 정도 손실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 12.62%가 상승을 했고 굴이 의외로 플랫이에요. 2%밖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랐더라고요. 달러 영향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 그래서 구리 부분은 저는 그냥 중국의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가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중국이 서바이벌을 못하면 역시 안 되는구나. 저 커머디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약세가 됐어요. 근데 중간중간은 계속 강세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약세.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되게 막 금리 많이 올랐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 내려서 뭐 내리긴 내렸지만 근데 보니까 플랫이에요. 거의 안 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대비 지금하고 비교하면 2년 금리나 10년 금리가 거의 뭐 약간 변한 상태. 그러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1등이죠 이제. 그렇죠. 예, 165%. 그다음 빅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21.66%에서 지금 13%대니까 거의 이제 노말 마켓으로 왔다. 평상심을 되찾은 시장. 빅스 기준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만 해도 이제 리세션 얘기 계속 나오고 뭐 코로나 말기였으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던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이제 올해 한 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차트들로만 보시면은 위로 나스닥 같이 위로 확 올라간 시기, 그다음에 이제 녹색 같은 경우 이제 니케이 네. 그 등수대로 쭉 보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실제로 구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 내리다가 그나마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구나 보실 수 있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상승 한번 올렸다가 이제 그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 생기면서 중동 위기 생기면서 한번 올렸던 거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쭉 내려서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같은 경우랑 달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같이 상승했다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도 같이 내려가고, 오락내락 하다가 맨 마지막에 금리가 내리면서 달러도 같이 내려와서 약간 빠진 상태로 끝났구나.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빅스가 많이 빠졌구나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구나. 이 정도로 전체 1년을 흘러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앞부분에서 3월 달에 SVB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SVB 사태 때 금리가 확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끝에 파월이 얘기해서 빠졌구나. 이게 1년 전체 그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올해 나왔던 뉴스들 중에 생각나는 단어를 막 써봤어요. 그때 디스인플레이션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2%, 그 2% 왜 이렇게 2%를 얘기하는지, 그 파월이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연착륙 얘기, 그 다음에 리세션 얘기도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 올리고 있는데도 언제 될 거냐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언제냐, 3월이냐 6월이냐 9월이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SBB 사태가 있었었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나는 거. SBB 사태는 실제로는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일어난 사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엮이면서 금리가 확 내렸던 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들. 그래서 죽지 않는 고용, 계속 좋은 고용. 그 다음에 소비도 안 떨어지는 소비. 골디락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됐던 거고, 기업 실적들은 작년에 침체라고 그래서 예상을 다 낮은 데다가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다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 성장을 해서 실적이 좋게끔 발표가 돼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된 거죠. 전체적인 그림으로만 보면. 그 단어들로만.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부분은 해소가 될 듯 했으나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만났죠. 그리고 만나면서 약간 이제 대만 전쟁은 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들을 좀 해서 그나마 좀 이제 완화되는 느낌 정도.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중국, 그 다음에 사우디, 미국 이런 관계들이 되게 첨예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우디, 중국은 친해졌고 사우디, 미국은 안 친해진 게 더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끝난 분위기, 뭐 몇 개 나라들이 더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제 죽는 걸로는 연결이 안 되니까, 사망과 연결이 안 돼서.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제 YCC 얘기 이제 12월 달에 드디어 이제 좀 안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엔화 150엔 찍고 좀 빠지는 분위기로 바뀐 거. 그다음에 기술 전쟁이라는 게 계속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도 뭐 AI가 나타나서, 기술 전쟁이라는 단어보다는 AI가 훨씬 더 커. 그리고 AI를 나만 해야겠어, 미국이. 그래서 기술 안 줄 거야, 이쪽으로 가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로봇 좀 나오고, 그리고 의외로 작년에 이제 QTQ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QTQ 얘기는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제 뉴스들을 쭉 보면,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리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키워드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1년짜리 정도 시장의 움직임을 봤는데, 왜냐하면 좀 길게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뭘 사거나 뭘 팔아야 되느냐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에 맞춰져서 트레이딩으로 돈을 더 벌겠다는 거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밖에 못 버니까 나는 오르락내리락 잘해서 더 많이 벌 거야. 그 다음에 레버리지 써서 더 많이 벌 거야. 이래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해지 하는 사람 빼고 트레이딩을 하는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5년도도 선물하는 사람들이 왜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트렌드에 자기도 편승해서 그 방향으로 주로 베팅을 해야 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3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나스닥은 30%예요. 그리고 코스피 12.69% 마이너스예요. 3년으로 하면. 3년 전 대비 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HSCI는 48.8, 거의 5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유가 50% 올랐어요. 아직도. 구리 11%, 골드 8%. 그럼 골드 많이 올랐다고 난리들 치지만 3년 전 대비해서 보면은 별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커머디티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3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1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국이 안 좋으니까 달러가 비싸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국채 같은 경우가 제일 드라마틱하죠. 0.12%였던 게 4.3%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만 해도 2년 국채가 0.12였고 10년짜리 국채가 0.9%였어요. 그러니까 국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면 주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3년을 기준으로 보면 0%에서 4%가 됐는데도 주가는 30%가 올랐어요. 아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주가가 내리고 그러네요. 또는 금리가 내린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네, 장기로 보면,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주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금리는 그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교과서처럼 뭐 금리 내려가면 주가 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근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51%로 이때도 3년 기준으로 봐도 1등이었어요. 그 빅스 같은 경우도 13%, 22에서 13이 됐으니까 한 9% 정도, 10% 정도 빠졌고. 근데 이제 5년으로 가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5년 전, 그러니까 2018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18년은 뭐냐면 코로나 전이에요. 5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코로나 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전 대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나. 코로나 전에 한 1년 전이잖아요. 20년이 코로나니까 2018년이면 19년도니까 한 1년 좀 전 정도 되니까 그 전 대비로 지금은 어딨나라고 보면 나스닥은 165%가 올랐고 네, S&P가 90% 정도가 올랐고요. 코스피도 35%가 올랐어요. 근데 HSCI는 5년으로 가도 48%가 빠져 있어요. 중국은 5년 전 대비 지금 계속 빠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매년 18%, 15, 20%씩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LS 투자하신 분은 상환될 가능성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한 번만 상승했어도 상환되고 도망쳐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상승을 하나도 못했다. 그래서 HSCI 아닌 다른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수익을 보고 나왔을 거고 그래서 결국 기초자산을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60%, 그 다음에 구리 48, 유가 18. 유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 돌아오면서 대체 에너지 나오니까 원유가 적게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쉐일 나와서 실질적으로 비오펙에서 수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이 더 많아진 거니까 수요는 똑같은 상태 내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못한 거죠. 골드와 구리에 대비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6% 플러스. 그 다음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 2.5, 2.6이었던 게 4.3, 3.9니까 일드 커브가 그래도 서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제 지금은 뒤집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무섭죠. 네, 1092%가 상승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보면서 10배네? 뭐 이런 느낌.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빅스 인덱스 같은 경우도 25%에서 13%로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빅스 레벨은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쭉 봤던 지표들 막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소비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가. 그러니까 왜 물가, 소비, 뭐 고용 이런 걸 중요시 여기나 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떤 A가 B를 만들고 B가 C를 만들고 이런 거 중에서 가장 그냥 눈에 탁 봤을 때 제일 나빠지는 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도 돈을 안 쓴다는 얘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도 돈을 안 쓰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건값이 못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물건값 안 오르는 부분. 그래서 타겟을 계속 페드가 2% 타겟이라고 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 코어를 얘기했다가 슈퍼코어라고 했다가 뭐 원래 CPI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물가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제일 포커스에서 얘기하는 게 PC니까 PC 월간 증감폭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심했었으니까. 그래서 2%라고 얘기하면 0.2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1년 다 더하면은 2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근데 이게 2%대라고 얘기하지 2% 이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2.8만 가도 2%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딱 보면은 이게 이제 PC 차트인데 코어 PC 월 기준으로 변동분들을 가져온 건데 쭉 2024년도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그려서 보시면은 0하고 0.2 사이에 대부분 있었죠. 코로나 전까지. 근데 코로나 때 밑으로 확 내려갔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돈을 와장창 푸니까 위로 확 올라가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위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2%대라고 예. 하는 거죠. 그래서 2%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과거에도 나는 목표는 네. 2%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점으로 들어온 게 6월 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네요. 예. 6월 달에 0점이 들어오면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6월 달부터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예. 오히려 금리가 빠지는 쪽에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해도 돼. 인플레이션 잡혔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 1월, 2월 달 같은 경우는 0.5, 0.4로 높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 5월하고 1월하고 2월만 없어지면 3월 달 되면은 0.3서부터 그렇죠. 더하기가 되니까 훨씬 더 낮은 레벨들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생긴다고 하는 게 이제 0.3 되면은 조금 인플레이가 있나 보다 느낌에 이고 0.2면은 이제 됐나 보다라는 느낌 정도. 그리고 0.2보다 좀 낮은 거가 나와야 합산했을 때 2% 가깝게 나올 거 아니에요. 0.3만 해도 적은 건 아니에요. 0.3 곱하기 12 하면 거의 4로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0.3보다 낮아야 되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서 월 변동폭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여드린 이 그림은 뭐냐면 페드와치에 나오는 그림인데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말한다고 지금 이제 좀 이슈가 생기고 있잖아요. 원래는 다 6월이었어요. 대체적으로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요 전에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위기 다 바뀌었어요. 3월 달은 당연히 하는 분위기에다가 이제 1월도 하겠대요. 예, 그래서 자고 나면은 이제 며칠 있다가 그냥 인하하는 거야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뭐 좀 오버한 것 같은 느낌. 예, 여기서 인하 안 하고 난 다음에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다음에 더 보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왜냐하면 가격의 프라이스에 이미 녹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시장에서 녹이면서 바뀌었나를 보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상단이 5.5인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했던 확률들을 히스토리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SBB 사태 있기 전에는 0이었어요. 5.5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아예 안 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0%대. 아무도 안 갔었어요. 1월 달, 2월 달만 해도. 네네. 리세션이라 그랬잖아요. 리세션이고 그다음에 인플레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1, 2월 달은. 근데 갑자기 3월 달에 가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쭉 올라갔더니 이제 금리 올라가게 되니까 장기채 금리가 손실이 나면서 SBB처럼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국채가 평가 손이 나니까. 그러면서 SBB 사태 터지면서 은행이 터지니까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생긴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0으로 바뀌었죠. SBB 사태 있고 나서 0으로 바뀌었어요. 금리 인상 안 해. 인상 없어. 3월 달에 인상될 가능성 없음. 5.5 될 가능성 없음. 그랬는데 6월 달부터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서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다가 11월 달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팅 계속 할 거고 난 스테이 롱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7월 달에 5.5로 올린 다음에 그냥 5.5에서 계속 갈 건가 보다. 이 분위기로 가니까 5.5가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변동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12월 달까지 변동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까지 계속 똑바로 갔는데 12월 달에 파월이 FOMC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려면 여기 SBB 사태처럼 뭐 있어야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5.5라고 계산했던 게 너무 높으니까 5.25 한 번 금리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금리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 번 금리 내린 걸 5.25로 6월 달에는 어땠나 6월 달 기준에 내리는 확률들로 봤더니 똑같이 1, 2월 달에 0이었다가 좀 올라가서 SBB 사태 맞으면서 0으로 왔다가 똑같이 6월 달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바로 SBB 사태 6월 달서부터 확 올라간 다음에 거의 30% 이상대에서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얘가 제일 확률이 높은 부분으로 돼 있었어요. 이달을 한다고 치면. 근데 이때 당시에는 금리가 5.5가 아니었으니까 6월 달은 그러니까 밑에 있다가 한번 올라오는 거에서 올렸더니 내려갔다가 다시 옆으로 가면서 대체적으로는 다 40%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인하를 6월 달에 하는 거 정도가 리즈너블하다고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장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FOMC 12월 달 끝나고 나서 보시면은 또 얘는 거의 0으로 왔어요. 이제 0이에요. 5.25가 될 가능성이 0이에요. 6월 달에.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내린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내렸기 때문에 5.25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얘는 3월에다 인하했어요. 다 이미. 끝났어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주가가 됐던 금리가 됐건 채권 가격이 됐던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다 반영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가 맞는 거고 이게 되지 않으면 제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주가도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저대로 되면은 뭐 오케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QT 부분 말씀드렸는데 아니 계속 돈을 이제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서 QT를 하는 건 웃기잖아요. QT는 돈을 갖다가 땡겨서 없애는 금리 올라가는 네. 쪽으로 베팅을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은 페드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채 물량을 줄이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게 QT잖아요. 그래서 QT는 원래 했던 계획대로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쭉 정확하게 리니어로 내려가잖아요. 일자로.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계속 줄이고 있구나, 자산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개인 소득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축은 이제 그 퍼스널 세이빙, 그러니까 저금한 거. 개인들이 저금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왼쪽 축은 이제 수입 또는 지출을 갖다 그린 거예요. 아주 길게 그렸죠. 85년도부터 쭉. 곧 소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2020년도에 확 돈이 풀렸죠. 이거는 돈을 그냥 꽂아줬잖아요. 그렇죠. 네, 꽂아주면서 바뀌어서 완전히 급등을 했고, 실제로 저축액 같은 경우가 1조 6천억 정도의 저금 달러가 정도가 있었던 건데 그게 확 올라가서 6조 단위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많이 푼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리얼 돈을 써도 되는 인컴 수준이 오른쪽에 그 맨 위에 있는 차트 보시면 위로 점프하고 올라가잖아요. 네. 점프하고 올라가는 그 밑에 것들을 보시면 갑자기 밑으로 줄어들어요. 네, 내려가요. 돈을 줬는데도 돈이 이미 없어진 상태인 거죠. 지출을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풀어서 막은 거고, 그 다음에 지출할 곳이 없잖아요. 코로나를 아무데도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갔던 거죠. 그때 다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점이 뭐냐면 소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똑같이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금액은 쭉 올라갔다가 쭉 없어진 다음에 쭉 천천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돈을 쓸 때 많이 쓴 적이 생각보다는 없다는 얘기죠. 저금액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두께가 여기,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 풀기 전에 있는 그 돈 쓰는 지출액하고 저금액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 밴드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네. 나름 쓸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연체율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이 저금은 명수로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쪽에,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쪽에서는 네.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네네네. 전체 저금액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은 미국은 재산도 늘어나잖아요. 이제 신고가 가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 연체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쓰는 게 많아지는 것 자체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냐라고 보면 당연히 유지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명수로 보면은 분명히 큰 명수의 포션이 아닌 거죠. 예. 해고가 일어나도 화이트 칼라 해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블루 칼라는 해고가 안 일어나고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오히려 화이트 칼라는 이제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AI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화이트 칼라는 원래 저금해 놓은 돈이 많아요. 예. 소비를 계속할 수 있어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소비를 계속할 수 있어요. 저금해 놓은 돈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고용 지표가 강한 부분들은 블루 칼라 쪽은 계속 고용 수요가 계속 있었던 거고, 그에 반해 소비도 안 줄어드는 건, 해고가 되는데도 소비가 안 줄어드는 거는 화이트 칼라는 잘려도 쓸 돈은 쓰니까 엔겔 지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나름 경제가 너무 골디락스로 너무 좋았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가서 갑자기 실업률이 폭등한다. 그 얘기는 지금 이미 블루 칼라에 있는 쪽까지도 실업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는 원래 명수가 원래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튀어오르면 이제 침체 얘기도 다시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 블루 칼라 쪽에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쪽에서 이제 해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그 고용 데이터들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원래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 발표하는 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그 사이트에 고용 트렌드 지수라는 걸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있는데 차트가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가져와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74년도부터 지금까지 자기네가 만든 지수랑 그 다음에 고용지표, 페이롤, 실제 넘방. 네, 난팜 페이롤 나온 것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만든 지수가 선행한다. 예, 그래서 몇 달 선행하냐 봤더니 뭐 4달 선행하고 2달 선행하고 7달 선행하는데 선행한다. 예. 그리고 보면 눈으로 보면 먼저 꺾이고 네, 그다음에 네, 빨갛게 네, 꺾이잖아요. 네.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서 이제 보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확대된 거죠. 기간이 2000년도부터 22년까지. 그때도 보시면은 꺾이고 나서 꺾인 거는 맞아요. 그죠? 꺾이고 나서 꺾이고. 근데 지금 안 꺾였죠. 지금 안 꺾였어요. 예. 빨간색 보시면 지금 안 꺾였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고용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 꺾인 게 3월이래요. 22년도 3월. 네. 근데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9개월 지났죠. 왼쪽 가서 보시면은 10개월 정도 딜레이 된 경우는 있어요. 10개월 있다가 빠지거나 뭐 9개월 있다가 빠지거나 이제 그럼 몇 달 안 남았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뭐 한 3개월, 6개월 안에 뭔가 내려가야 이 그림이 맞다고 우길 수 있잖아요. 얘네들 이거 박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지수에 그러면 뭐가 들어있나 생각해 보면 네. 그 뒤에 장에 써 있는데 일자리 얻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응답자 수, 그 다음에 맨날 발표하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 잡리스크 레임, 그 다음에 현재 충원할 수 있는 직원들, 직위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충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직, 고용, 그러니까 이건 파견업체인 것 같아요. 4번은 파견업체 직원 수. 왜냐하면 사람이 잘리면 파견업체에 나와서 잡을 구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 그 다음에 이제 파타임 어긴 한데 그게 자발적으로 파타임을 하느냐 비자발적으로 파타임 하느냐. 굉장히 고용을 잘 나타내는 것 같죠. 딱 들어만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산업생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무역 판매까지 넣어가지고 그걸로 지수화 시켜놓은 게 여기 앞에 있는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항목으로 보면 리즈너블 하잖아요. 네. 예, 고용이 잘못되면 결국 페이롤이 떨어지더라. 왜 당연히 잘리는 사람 많으면 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페이롤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이 고용되거나 해고되는 부분들을 여기다 넣어서 지표화시켰더니 이렇더라. 근데 여기서 3월이 정점이었다. 그래서 얘네가 예상하기는 2분기에 고용이 감소되기 시작을 해서 4%대로 올라가고 연말가도 4%로 올라간다. 라는 게 얘네의 논리예요. 그래서 뭐 되게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고용도 보고 이것저것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큰 매크로 전망 쪽으로 다시 가서 보면 올해는 그러면은 어떤 게 키워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용 부분이 키워드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고용에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일단 될지 안 될지 가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걔가 고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고용이 나빠지고 나면 소비가 나빠질 거고 소비가 나빠지고 나면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질 거고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면은 경기가 나빠질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렇죠? 너무 나빠지면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걸 1월 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근데 1월 달에 당장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느낌상 그렇게 빠르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이랑 그것들을 다 연관해 보면 그냥 6월 달 정도가 리즈너블하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달 내내 다 6월 달부터 인하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변한 거거든요. 지금 갑자기 그 파월이 얘기한 것도 다 이제 좀 이제 과도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정상적인 마켓일 때 생각했던 게 6월이니까 그냥 6월 달쯤 정도에 시작을 해서 뭐 인하해서 한 3-4번, 4-5번 뭐 이 정도 인하 정도 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제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 고용에서 출발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용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얘기에다가 또 꼬리를 쳤는데 중국을 또 얘기하는데 너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네, 중국을 사라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을 사지 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장기채 사라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래요. 이거
근데 글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라 그랬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AI 로봇은 계속 되는 이슈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스페셜한 거는 선거죠, 선거. 그죠? 선거가 대만 선거 1월 13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저기는. 그 다음에 대만 선거도 이제 친중이 되냐 아니면은 친미가 되냐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결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커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총선 한국도,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7월달, 8월달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제 선 후보자 결정이 되겠죠. 그럼 바이든이랑 트럼프냐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제 헤일리냐 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는 또 완전 달라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에 선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가 그렇게 막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이 다르니까. 일단 트럼프는 일단 트럼프가 나온지 안 나온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걔는 막 하니까 할아버지는 막 하시니까 예, 좀 영향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그걸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불확실성. 그러면 불확실성이 있고 나머지 것들이 움직이면 내년은 그렇게 쉽지 않다. 제가 작년에 23년도 갈 때는 다 침체라 그러니까 아닐 거다. 올라가는 쪽으로 성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 성장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 다 좋다 그러고 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냥 올라간다, 많이 빠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뭐 솔직히 23년도도 쉬운 장은 아니었죠. 뭐 SBB도 있고 뭐 했지만 올라가는 걸로 끝났지만, 내년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올해처럼 끝부분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막 50%씩 나스닥이 오르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플랫이거나 약간 오르는 정도로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수준이 아닐까.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러면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많이 내려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단기는 금리 내리니까 내려갈 거라고 100%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5.5는 아닐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내려가는데, 걔가 4가 될지 3이 될지 부분은 3.x가 되는 거는 되게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4.x에 있는 게 저는 그냥 적당한 수준? 3.x에 돼 있으면 주가는 폭락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상태가 되니까 3%대, 2%대로 내렸을 것 같아서 그냥 한 4%, 3%, 뭐 3%까지 안 보이는 수준 정도가 되면서 금리는 천천히 내려오고, 그러면서 계속 골디락스 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벤트를 좀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앞에서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합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AI 쪽 부분들은 계속 핫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온 디바이스 된 AI들, 애플에서 얘기된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 있을 것이고, 다 같이 팔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뭔가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약간은 컨트레이리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22년, 23년, 23년, 24 봤을 때 제일 바닥에 있었던 애가 가장 아웃퍼포머였고, 계속 언더였던 게 계속 위에 있던 게 계속 아래로 끝났으니까 네. 이제 작년에 너무 이제 아래에 있었던 애들, 또는 23년도에 너무 아래쪽에 많이 빠졌던 이제 기초자산들, 또는 너무 많이 올랐던 기초자산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24년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제시해주신 2024년 3가지 키워드, AI, 선거, 중국, 이것들을 잘 주목하면서 또 내년에도 강승희 뇌피셜과 함께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